나는 1920년 경상북도 상주의 깊고 고요한 산골에서 태어났다. 아침이면 들판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개울물 소리가 하루를 깨우는 그야말로 조용한 농촌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늘 짙은 공기가 있었다. 일제의 군합발과 차디찬 통치가 사람들의 숨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육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장남이라는 단어는 달콤하지 않았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 어깨 위에는 책임과 가장의 자리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내게 해준 말이 있다. 우리 집의 기둥은 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사랑 표현도 아니었다. 삶의 무게가 담긴 부탁이었다. 소학교에 다니던 시절 내 하루는 끝없이 바빴다. 책가방을 등에 지고 다니지만 머릿속은 늘 얼마나 더 일해야 부모님이 덜 힘들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교과서를 덮고 곧바로 호미와 쇠스랑을 들었다. 논바닥에 진흙이 발목을 잡아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말했다. 얘야, 동생들 먼저 챙겨라. 작은 것들은 너를 제일 믿는다. 그 말이 칭찬 같아. 나는 어린 마음으로 더 힘을 냈다. 밤이면 램프 불빛 아래에서 어린 동생들이 옹기종기 앉아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나를 내 스스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그 시대가 나에게 준 단 하나의 역할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린 시절을 산 것이 아니라 어린 몸으로 어른의 삶을 견딘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훨씬 나중이다. 그때는 몰랐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줄 모르는 어린 마음, 그게 장남의 숙명이었다. 1930년대 세상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륙 전역으로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일본은 욕심을 멈추지 않았고 전선을 넓히기 위해 조선 청년들을 마구 끌어갔다. 마을 어귀에 가끔씩 나타나는 일본 순사들, 총칼 차림의 군인들 소문만으로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던 강제징용, 아침마다 들리던 그 소리, 어딘가에서 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 부모가 아들의 손을 붙들고 늘어지는 소리. 우리 마을에서는 누구도 내일이라는 단어를 편하게 쓰지 못했다. 내일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에 나는 13살이었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묻기보다 장남이지? 를 먼저 물었다. 그 한 문장은 이후 내 삶을 결정하는 힘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장남이니까 장가를 가야겠다. 그래야 집안이 굳건해진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바라본 것이 내 의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순리, 시대, 체면, 그 모든 것이 이미 결정해 놓은 길이었다. 신부는 5살 연상의 연마을 부잣집 딸이었다. 18살. 꽃도 피기 전 꺾인 어린 나이 시집 오는 날,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깨물며 떨고 있었다. 나는 순간 깨달았다. 나만 희생한 것이 아니구나. 그녀 또한 시대에 짓눌린 피해자였구나. 결혼 첫날, 결혼식이라고 할 수 없는 조촐한 상 앞에서 나는 신랑의 옷을 입은 아이였고 그녀는 며느리의 옷을 입은 소녀였다. 둘 다 어른이 아니었지만 어른의 역할을 강제로 떠안았다. 그날 밤 조심스레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던 그녀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은 내일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말 속에는 내가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그런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겨우 말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너무 힘들면 말하십시오 하지만 그 말은 아이가 겨우 짜낸 서툰 위로였을 뿐이었다. 일찍 철든 두 아이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시대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족 때문에 결혼이라는 옷을 억지로 걸쳤을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버텼다. 아내는 18살의 몸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대가족의 식사 준비, 논밭일, 동생 돌보기, 시집살이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단 한 번도 원망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어느 새벽 어두운 부엌에서 장작불을 지피던 아내의 등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 지켜야 한다. 이 생각이 내가 살아온 평생의 각오가 되었다. 세월이 조금 흐르고 우리는 아이를 낳았다. 아들, 딸, 아들, 딸 기묘할 정도로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축복이었다. 마치 하늘이 고생했으니 이만큼은 주겠다 하고 내려주는 선물 같았다. 작은 방 안에 아이 5이 조잘거리며 노는 모습을 보면 가난이 중요하지 않았다. 반찬이 부족해도 밥, 냄새만으로도 웃음이 났다. 아내가 기운 빠진 날이면 아이는 저절로 아내의 품에 파고들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우리가 힘들게 아프게 버티는 동안 아이들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그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945년 여름 그 해의 공기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숨이 막히던 일제의 시대가 끝나고 해방이라는 말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던 순간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절하던 모습, 그날의 하늘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 참아왔던 백성들을 위로라도 하듯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수십 년 동안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절차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떨고 있었다. 정말 돌려주는 걸까? 혹시 거짓말이 아닐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땅을 되찾은 건네 아내의 친정 처갓집이었다. 원래부터 부유한 집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거의 전부 빼앗겼던 탓에 해방 후 되찾은 규모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그 땅이 돌아오면서 우리 가족도 자연스럽게 큰 토지를 물려받았다.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장인어른이 담담하게 말했다. 사위, 이 땅 내가 잘 지켜라. 그 말 뒤엔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흐르는 감정은 기쁨만이 아니었다. 안도의 한숨,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내 가족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 그 무렵 우리 집은 어린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아내의 품에서 새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었다. 아들, 딸, 그리고 또 아들. 그 시기에는 정확히 몇 명이 있다는 개념보다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따뜻함이 삶을 채워가던 시간이었다. 작은 집 안에서 아기들이 번갈아 울고 어린 아이들이 뛰놀고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를 업고 일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벅차면서도 그동안 고생만 하던 아내가 이제라도 편히 숨 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때 나는 부자가 된 것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더 이상 굶기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다. 밥 숟가락 늘어날수록 밥 짓는 소리도 커졌고 위에 반찬도 조금씩 넉넉해졌다. 겨울이면 방 안의 장작 냄새와
아이들의 체온이 가득했고 여름이면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이네 삶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때로는 아내가 지쳐서 텐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가 있었다. 그럼 나는 괜히 허리춤을 잡고 말했다. 여보, 이제는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요? 그러면 아내는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여보가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전부 사라졌다. 우리 삶은 겨우겨우 버티는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 갔다.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이 꽉 찬 집에서 살아갈 수 있어 행복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행복에 취해 있던 우리는 앞으로 찾아올 폭풍을 알지 못했다. 그 시절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가장 평온하고 가장 따뜻한 봄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뒤늦게 알았다. 시간은 흘렀다. 해방 후 다시 찾은 땅으로 한동안 넉넉하게 살았던 우리는 그 사이 5명의 자식을 다 키우고 있었다.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그 무렵에 우리 집은 아침이면 아이들 목소리가 지붕을 흔들고 저녁이면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와 웃음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은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어릴 때부터 말이 또렷했고 이유 없이 화내거나 억지를 부린 적이 없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확히 설명했고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늘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마을 사람들도 말했다. 저 집 큰아들은 머리가 남다르다. 서울 가도 꽤 출세할 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큰아들이 부산의 대학에 진학하며 집을 떠나 살게 되었을 때 나는 든든했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비워진 자리의 허전함에 밤마다 자꾸 문간을 바라보곤 했다. 언제쯤 오려나 기다린다는 마음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마음이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급하게 내려왔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투도 심각했다. 아버지, 엄청난 사업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순간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살아오며 그 아이만큼 판단을 잘했던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큰아들은 숨도 쉬지 않고 설명했다. 부산의 일본에서 안경 기술자들이 오는데 한국 사람과 파트너를 만들어 사업을 하려 한다는 것.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안경 기술이 거의 없었고 부산은 일본과 가까워 기술 문화 유행이 누구보다 빨랐던 시기였다. 나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그 아이의 눈에 비친 미래를 믿었다. 그 아이가 옳다면 그건 맞는 길이었다. 나는 말했다.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 내가 마련할 테니 걱정 마라. 아들은 안도의 표정으로 한 달 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 1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 돈은 우리가 되찾은 땅의 값이자 가족의 생계였고 아이들의 미래였다. 하지만 나는 고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하는 일이라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겨두었던 논 몇 마지기를 제외하고 모든 땅을 팔았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저렸지만 아들이 내게 미래를 보여준 이상 나는 그 길을 선택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약속된 날 나는 그 큰 돈을 손에 쥐고 부산으로 갔다. 해가 기울고
붉은 노을이 다방 창문을 비추던 순간 만났던 사람은 40대 중반의 세련된 제1교포 여성이었다. 큰아들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여자는 말했다. 오늘까지 일본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하고 내일 아침 계약서를 작성합시다.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아들의 눈을 믿었고 아들의 판단을 믿었고 아들의 미래를 믿었다. 그래서 돈을 건넸다. 그날 밤 큰아들의 자취방에서 둘은 내일에 대한 기대만을 얘기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 이게 성공하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고생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아이의 꿈을 지지한다는 기쁨의 가슴이 벅차오르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다방으로 갔다. 약속은 10시였지만 나는 설렘과 긴장으로 8시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우는데도 그 여자는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길이 막혔겠지, 급한 일이 생겼나?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어딘가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올라왔다. 아들은 다방을 뛰어나갔다 들어오며 반복해서 물었다. 왔어요? 혹시 왔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말은 했지만 내 속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아버지, 그 여자 죽었답니다. 그 말에 세상이 멈췄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모든 희망과 돈과 미래가 함께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경찰서에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돈을 건넸다는 증거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잘 속는 물주에 불과했다. 그날 밤 아들과 나는 대포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아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울었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같은 삶을 사는 한 인간으로서 그 아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느껴졌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내가 울면 아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걸 눌러 삼키며 말했다. 괜찮다. 남자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크게 넘어지는 법이다. 그걸 교훈 삼아 다시 일어서면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네가 덜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을 탓하며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이 화장실 간 사인하는 술잔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들리지 않게, 부서진 가슴이 들키지 않게. 그날 우리 가족의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짊어진 죄책감이 마음을 찢었다. 그게 더 아팠다.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서늘했다.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내 얼굴을 보고 아내가 놀랐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입을 열어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올라왔다. 다 날아갔어. 내가 겨우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울거나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웃었다. 여보,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그 담담한 목소리에 더 무너졌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게요. 우리 다시 하면 돼요. 땅은 또 만들면 되고 하루 3번 밥 먹을 만큼만 벌면 돼요. 아내는 큰 재산을 잃은 사실보다 내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더 걱정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벽까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집의 기둥은 당신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아요. 나는 당신 믿어요.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이후 우리는 새벽부터 함께 일했다. 남의 집 논에서 일하고 번 돈이 부족하면 미장일까지 배웠다. 아내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남의 집에 일을 나갔다. 돈은 천천히 모였지만 희망은 조금씩 빠르게 자랐다. 어느 날 아내가 일을 마치고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땅 조금이라도 다시 사봐요. 조금씩이라도 다시 가져오면 언젠가는 다 찾겠지요.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자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내가 부자가 된 건땅을 가진 덕이 아니라 이런 아내를 가진 덕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다.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 훨씬 더 고된 노동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에서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불이 타올랐다. 땅을 한 평 한 평 다시 사들이며 밭고랑을 매일 걷다가도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실패자가 일으키는 발자국이다. 이건 다시 태어나는 삶이다. 돈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아이 다섯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도시를 꿈꾸고 책을 읽고 자신의 길을 찾았다. 큰아들은 앞으로는 무리한 일은 하지 않겠다며 경기도의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한마디에서 그 아이의 상처와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나는 다독였다. 그래, 너는 잘 컸다. 충분하다. 둘째 아들은 요심이 깊었다. 다른 형제들처럼 도시로 떠나는 대신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속으로 울었다. 기댈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맙고 든든할 수가 없었다. 둘째 아들네가 바로 옆에 살게 되면서 우리 집에는 매일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놀고 장난을 치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며 우리의 삶을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어느 날 아내가 마루 끝에 앉아 해질 역 하늘을 보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여보,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이지요? 그러자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날 당신이 무너질까? 제일 무서웠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그날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무너졌을 거다. 가난을 다시 견딘 것이 아니라 절망을 이겨낸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또다시 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랬다. 가장 행복해지는 시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가장 견딜 수 없는 풍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가슴을 찢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행복도 이렇게 잔인한 전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 채 웃고 살았다. 둘째 아들은 늘 성실했고 늘 밝았고 늘 효심이 깊었다. 도시로 떠난 형제들과 달리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아들이었다. 아내는 말하곤 했다. 저런 아들은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정말 그랬다. 그 아이는 우리 부부의 노년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었고 내 마음의 자랑이었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이 밝고 건강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그 얼굴은 누구도 죽음을 떠올릴 수 없는 얼굴이었다.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동네 청년들이 회 먹자고 하네요. 같이 가실래요? 나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젊은 사람들끼리 놀아라.
그러자 둘째 아들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버지 드실 거 따로 싸올게요. 그 순간 나는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평범한 대화였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감을 느끼지 못했다. 삶은 그렇게 가끔 가장 잔인한 나를 가장 평온한 순간 뒤에 숨겨놓는다. 그 말이 내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고 집안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종종 사람이 다투는 소리도 낮고 누군가 뛰는 소리도 들렸다.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참 멀리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나는 지금까지 평생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날의 그 소리만큼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소리는 없었다. 응급차가 우리 집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들것 위에 축 늘어진 남자가 보였다. 내 아들이었다. 그 순간 내 다리가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흔들리며 땅에 주저앉고 싶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울부짖고 있었고 손녀들도 떼쓰듯이 울며 아빠 일어나, 아빠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운 아들은 입술이 파랬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지만 내게는 아들이 사라져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다. 음식을 먹고 토열했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불확실했다. 그때는 시골 병원이었고 이술도 부족했다. 하루, 이틀, 사흘 얼굴이 점점 마르고 뺨이 움푹 패고 눈이 깊어져 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사를 도려내는 고통이었다. 나는 병실 문 밖에서 울었다. 아내는 기도했다.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이 손을 잡았다. 손녀들은 병원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작은 목소리로 흐느꼈다. 그리고 결국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나를 불렀다. 숨을 몰아 쉬며 얼굴이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밝은 아이의 눈이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온 세상이 멈췄다. 저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아이가 말하는 동안 내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이면 아들이 더 괴로워할까봐. 아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애들 잘 부탁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질량을 가진 물건처럼 천천히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 걱정 마라. 너 금방 나을 거다. 애들 내가 키운다. 내 말이 끝났을 때 아들의 눈이 떨렸다. 아들은 울고 있었다.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두고 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3일 뒤 내 아들은 숨을 멈췄다. 모래바람이 부는 날도 아니었고 폭풍이 치는 날도 아니었지만 그날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날씨였다. 맑았다. 너무 맑았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데 내 안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이 굳건한 가장의 모습을 봤다곤 해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울면 죽을 것 같아서 참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나는 평생 많은 고통을 겪었다. 가난, 배고픔, 억울함, 차별, 실수, 실패하지만 어떤 고통도 자식을 잃는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눈앞에서 아들이 떠났는데 세상은 그대로였다. 숯불은 타고 있었고 버섯은 마루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녁 종소리가 어김없이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마치 나를 찢는 칼날처럼 아팠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괜찮은 척 해야 하는데 괜찮지 않았다. 힘내야 하는데 힘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울지 않은 이유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순간 또 한 가정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잠을 설친 채 새벽을 맞았을 때 작은 방문이 열리며 아기 발소리가 들렸다. 둘째 아들의 첫째 딸 오작, 10살짜리 아이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내 옆에 와 앉았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내 어깨에 기대며 숨을 삼켜 울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할아버지, 아빠 왜 안 일어나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그대로 꺾였다. 그 아이 곁에서 울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내가 울면 아이도 무너질까봐.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다. 아빠가 보러 올 거다. 너희들 지키려고 보고 있을 거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럭지로 삼켰다. 그리고 그 아이 혼자만이 아니었다. 둘째 8살, 셋째 5살, 막내는 이제 겨우 돌을 지난 2살짜리 아기 아들 넷이 아니라 손녀 넷 아들 대신 아들의 모습이 아이들 얼굴에 그대로 겹쳐 보였다. 막내 아이는 아빠 아빠 하며 계속 방문을 두드렸다. 어른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다. 그 아이들의 울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아버지, 애들 잘 부탁합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날부터 나는 내 삶을 슬픔으로 살지 않고 책임으로 살기로 했다. 아침이면 애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아이들이 오면 마당에서 놀아주고 가끔 꾸짖기도 했다. 밤이면 작은 방문을 통과해내 아이가 작은 몸을 겹겹이 포개고 잠들었다. 아이들 중 누가 내 팔 위에 머리를 얹고 누가 내 가슴 위에 올라와 자는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모두가 내 품 안의 아이가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째 손녀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버림받은 거예요? 나는 그 말에서 이 아이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 속에서 살아왔는지 느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양손을 잡고 한 단어 끊어가며 말했다. 너희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귀한 아이들이다.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너희를 꼭 지킨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정했다.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게 아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나를 살렸다. 아들을 보내고 난 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집을 찾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녀들이 혹시라도 울고 다치고 불안해할까? 밤마음이 제 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어김없이 발걸음이 그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매달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억지로 웃음으로 바꿨다. 아들이 없어도 그 아이들은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다. 평소보다 화장도 옅었고 눈두덩이에는 밤새 울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입술은 자꾸 떨리고 있었지만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돈 벌어오겠습니다. 서울로 가서 아이들 부탁드립니다. 나는 머리를 한 대 쾅 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다. 숨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갑자기 왜 그러니? 같이 살면 되잖니? 그러자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려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남편 잃고 애 넷을 혼자 키우는 개막막해서 숨이 안 쉬어져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표정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말은 애써 담담하게 이어졌다. 여기 있으면서도 애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숨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서울로 가면 돈만 벌면 저도 엄마 역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그 역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돈이 없어도 엄마는 엄마라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엄마라고. 하지만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변명인지 부탁인지 자기 자신을 달래는 건지 모를 말을 쏟아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멀리 도망가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돈 벌어서 애들 데리고 다시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며느리는 마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을 토해내듯 말했다. 저도 알아요. 나쁜 엄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저도 살고 싶어요. 살아내서 다시 애들 지키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며느리가 원망스럽다가도 불쌍했다. 남편을 잃고 애 넷을 혼자 키우며 밤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했던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떠나는 건 떠나는 것이다. 아내는 끝까지 붙잡았다. 손을 잡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남은 애들은 우리가 볼 테니 너라도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떨다가 마지막으로 내뱉듯 말했다. 저 지금 여기서 엄마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엄마가 되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칼날이었다. 나는 붙잡고 싶었다. 맞고 싶었다. 가지 마라. 그 말 한마디면 됐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어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침묵으로 대답해버렸다. 그리고 그 침묵이 또 한 번의 이별을 허락해버렸다. 며느리가 짐을 싸고 문을 나가는 순간 막내 손녀가 알아채고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가지마. 나는 그 울음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다. 아내는 주저앉았고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우는 순간 아이 셋의 울음이 더 커질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천둥보다 무겁고 번개보다 찢어지는 소리였다. 그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다시 부모가 되었고 엄마와 아빠가 되었고 한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다. 그날부터 부부에서 다시 부모가 되었다. 그리고 부모를 넘어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가, 아들이자 딸의 아버지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밥상을 봐도 아이 4명이 앞에 있으면 그저 감사했다. 반찬이 부족해도 좋았다. 내 아들의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축복이었다. 아내는 아이들의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 말했다. 기죽지 마라. 어디 가서 머리 숙이지 마라.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사랑받는 아이들이다. 그 말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였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아이들은 그 말을 믿고 따랐다. 첫째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항상 전교 1등을 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움보다네 마음을 더 울린 순간은 상장을 들고 와서 내 무릎에 앉아 말하던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아빠 보고 있겠죠? 그 말이 나를 찢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둘째는 동생들을 챙겼다. 밥을 먹일 때, 숙제를 할 때, 길을 건널 때 아빠처럼 굴었다. 엄마 없는 아이가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는 아이가 되었다. 셋째는 늘 밝았다. 아픈 마음을 웃음으로 덮으려는 듯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아이의 웃음이 우리 집을 지켜냈다. 막내는 2살이었다.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빠가 없는 세상을 먼저 배워야 하는 아이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슬픈 게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울면 아이들이 울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무너지면 아들이 하늘에서 가장 슬퍼할 것 같아서. 그래서 웃었다. 아파도 웃었다. 비틀려도 웃었다. 우리 부부의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슬픔도 모두 내 아이 안에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내 손녀와 함께 삶을 이어갔다. 웃고 울고 무릎이 까지면 밴드를 붙여주고 밤이면 같이 이불 속에 파고들어 잠들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숨결이 그 빈자리를 메웠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밭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 몇 명이 쑥덕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 며느리 서울 가서 새 남자 만나서 딸 또 낳았다더라. 애들은 여기에 맡겨놓고. 아이고, 그런 사람도 다 있네. 그 말이 귀를 스치자손에서 잡고 있던 낫이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마치 귀가 잘못된 것 같았다. 아니,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아내도 그 말을 들었다. 처음엔 그냥 굳어버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눈이 천천히 흔들리던 이 숨이 거칠어지고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평생 속에 눌러 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지 새끼들도 버리고 가서 새 신랑을 맞았다고.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울음과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섞인 비명 같았다. 할아버지들은 절대로 내지 않는 울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규였다. 아내가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손등에서 피가 났다. 눈에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터져 흘러내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넷이 목 빠지게 엄마 기다린 거 몰라. 밤마다 막내가 엄마 찾던 거 몰라. 제일 큰 애가 전교 1등 하면서도 상장 받을 때마다 엄마도 볼까? 하던 거 몰라. 어떻게?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다. 아내의 분노 속에는 아들 잃은 슬픔, 며느리에 대한 배신, 손주들에 대한 연민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아내는 계속 절규했다. 그러고도 엄마라고?
그러면서 언젠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보처럼 기다렸다고.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바보였지. 나는 아내를 붙잡았다. 두 팔로 끌어안아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다. 여보, 그만해. 그만 울어. 애들 들으면. 애들 가슴 또 찢어져. 아내는 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아들아, 하늘에선 편히 쉬고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너 없는 세상에서 내 새끼들이 또 이렇게 상처받고 살아간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내가 지금 울고 있는 건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너무 보고 싶은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이 떠나고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의 아이들까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이 아내의 심장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다. 나는 아내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여보, 우리 이겨내야. 애들이 또 무너지면 안 돼. 우리 울어도 되는데 애들 앞에서는 안 돼.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래, 맞아. 애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되지. 애들은 죄가 없지. 아무 잘못 없지. 그리고 아내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다. 울음을 참은 얼굴은 힘들고 아팠지만 엄마의 얼굴이었다. 아들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의 얼굴이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결심했다. 외부의 말들이 뭐라고 떠들든 우리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지켜낼 것이다. 만약 말이 다시 들려온다면 우리가 대신 다 맞을 것이다. 우리가 다 삼킬 것이다. 그 아이들이 하늘로 간 아들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며느리가 떠난 지 15년이 지났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허리가 굽은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거기 그녀가 서 있었다. 며느리 15년 전 떠날 때 입었던 그 옷과는 달랐지만 그 얼굴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눈빛도 나는 한 번에 알아보았다. 죄책감, 불안, 두려움, 체념, 그리고 침묵. 그녀는 문지방 앞에서 수줍은 듯 인사했다.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결심이 있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후 아주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다. 뭐 하러 왔니? 며느리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 데리러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 안 공기가 뚝 끊어졌다. 가슴을 한 줄기로 가르는 칼날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아내는 숨을 삼키듯 말했다. 애들은 이제 다 컸어. 내가 키운 애들이 아니야. 며느리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래도 제 피고 제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잖아요. 엄마니까. 같이 살아야죠. 아내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들 울부짖는 거 한 번도 못 보면서 엄마라고. 그 순간 아이들이 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 엄마. 어색하고 떨리고 울컥한 목소리.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얼굴들. 그동안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기다리면서도 포기했던 얼굴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손을 짚으며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살아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기 어려워져서 너희들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냥 살았던 거야. 너희들 보러 오면 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을까 봐 무서웠어. 그 말이 정말 변명인지 정말 진심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가만히 있었다. 첫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입을 막고 울었다. 절대로 울지 않으려 했던 아내가 15년 만에 무너졌다. 나는 아내를 붙잡으며 말했다. 여보, 애들 앞에서 울면 안 돼.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같이 살고 싶어. 서울에서 집도 있고 너희들 데려가고 싶어. 아내는 이를 꽉 물고 말했다. 애들 또 상처 주면 안 돼. 그 순간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첫째가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 말은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심장으로 들렸다. 둘째도 말했다. 우리 엄마 그리웠어요. 셋째와 막내도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매달렸다. 아내가 무너졌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깨가 흔들리고 입술이 다물리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이 떠나는 걸 막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아이들을 떠나보냈다. 아이들이 가방을 싸는 동안 집 안에서는 말도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내 손녀가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한 명씩 안겼다. 첫째가 먼저 내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둘째가 아내의 목을 끌어안았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셋째가 말했다. 우리 또 올 거죠? 막내가 두 팔을 벌리며 흐느꼈다. 할아버지 냄새 나 좋아. 나는 숨을 멈췄다. 이 아이가 처음 우리 품으로 왔을 때도 살이었다. 이제 17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아기였다. 아이들이 돌아서 차에 오르려던 순간 아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기죽지 마라. 누가 뭐래도 사랑받은 애들이다. 그 말 잊지 마라.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다. 먼지 바람이 일었다.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고 길이 텅 비었다. 그제서야 아내가 내 팔을 붙잡으며 그동안 참아낸 눈물을 모조리 쏟아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네. 나는 그때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이별이었다. 아이들을 떠나보낸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이불을 개어도 밥상을 차려도 마당을 쓸어도 늘 있어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침이면 내 아이가 우르르 달려나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매달리던 그 소리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할아버지, 내일은 뭐해요? 묻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들려왔다. 방은 그대로였다. 옷장에 걸린 옷,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공책, 머리맡에 있던 작은 인형들 손만 뻗으면 잡힐 듯 가까이 있는데 정작 그 주인은 이 집에 없었다. 아내는 한동안 그 방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다시 펴고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 돌아오면 자야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떠난다는 겉몸이 떠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남은 자리가 비어지는 일이었다. 그래도 세월은 멈추지 않았다. 해가 뜨고 지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들판에는 다시 모가 심어지고 벼가 있고 낙엽이 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큰애, 둘째 다 직장 다닌다더라.
아이들이 서울 큰 회사 다닌다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래도 이 엄마 아빠와 살았던 시간들이 애들 힘이 되었겠지.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내려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엄마가요 아버지한테 받은 땅 팔아서 서울 근교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 결국 땅 때문이었구나. 우리 아범이 물려준 땅, 우리 손녀들이 뛰어놀던 땅, 그 땅을 팔아서 떠났구나. 순간 분노가 올라오기도 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냐? 우리가 널 말렸을까? 애들 위해서라면 우리가 못 내줄 것 같았냐?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따라온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래도 아이들 자기 집이 생겼구나. 비록 그 과정이 못마땅해도, 비록 내 가슴은 찢어져도 손주들이 남의 집 전전하며 살지 않고 피라도 피할 수 있는 자기 지붕 아래 산다면 그걸로 됐다. 나는 그 사실 하나에 내 마음을 억지로 달랬다. 그래, 애들이 자기 집에서 산다면 그래도 다행이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섞여 가슴 속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결국 이긴 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었다. 세월은 또 흘렀다. 명절이면 아이들이, 아니 이제 손녀들이 사이들이라는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우르르 내려왔다. 문 앞에서 할아버지 하며 뛰어오는 손녀를 안으면 여전히 그 작았던 손이 그대로인 것 같았다. 어린 시절의 냄새, 흙냄새, 밥 냄새, 울며 달려들던 그 애들이 이제 한 집안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안고 찾아온 모습은 기특함과 서운함과 뭉클함이 뒤섞인 풍경이었다. 식탁 위에는 도시에서 사온 과일, 떡, 과자들이 올랐고 우리는 일부러 옛날식 나물과 된장국, 묵은지까지 꺼내놓았다. 할아버지, 이거 아직도 해 먹어요? 그럼 이게 밥이지, 이게 힘이다. 손주 사이들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절을 했다. 나는 일부러 농담을 섞었다. 아이고, 내 손주가 고생 많겠네. 사위 되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할 텐데. 다 같이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오래전의 슬픔을 잠시 잊었다. 세배가 끝나면 나는 손주들, 손주 사위들, 그리고 증손들에게 한 명씩 봉투를 건넸다. 자, 이건 사랑이다. 돈이 아니고 할배 마음이다. 실은 아이들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어 쥐어주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여전히 어른이라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명절이 아니어도 손녀들은 틈날 때마다 시골집을 찾아왔다. 그리고 꼭 둘째 아들 산소에 다녀왔다. 아버지, 산소 안 가면 우리 인생이 좀 불안해요. 그 말이 뜨겁게 가슴에 박혔다. 산소 앞에 서 있으면 나는 묵묵히 말했다. 얘들아, 잘 키웠다. 너는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내 딸들 내가 못해준 사랑 우리가 다 못 채워줬지만 그래도 이만큼 크지 않았냐. 한 번은 비 오는 날 손녀 넷이 우산을 나눠 쓰고 산소에 올라왔다. 젖은 흙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고 잔잔한 빗줄기가 풀잎을 굽히고 있었다. 막내 손녀가 산소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 나 잘 살고 있어요. 쫄지 않고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딸들아.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인생도, 내 아버지 인생도 헛되지 않은 거다. 아이들이 떠나던 날에는 다시 허전함이 찾아왔다. 차가 떠난 뒤 남는 흙먼지, 마당에 남겨진 발자국, 방 안에 남은 웃음에 잔향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예전처럼 절망적인 빈자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알았다. 떠난다는 것이 끊어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아이들은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그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남았다. 그래도 나는 알았다. 아들 잃고 며느리 떠나고 내 손녀를 지키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틴 세월이 결국 이 아이들을 이만큼 단단하게 키운 거라고. 그걸 아는 순간 내 인생이 조금은 덜 서럽게 느껴졌다. 어느덧 내 나이는 83이 되었다. 마을을 둘러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익숙한 얼굴들이 사라져 갔다. 장례를 다녀올 때마다 마치 한 시대가 한 명씩 접히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부터인 가슴이 조금씩 가빠졌다. 밥을 먹고 나면 숨이 찼고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세.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다 늙어서 그렇지 뭐. 새삼 병원은 하지만 결국 아내 손에 이끌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게 되었다. 처음엔 며칠 쉬고 돌아가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가족 한번 불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그래, 올 때가 다 됐구나. 이 정도면 많이 살았다. 버틸 만큼 버텼다. 병실 천장은 흰색이었다. 그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많은 얼굴들을 떠올렸다. 내 부모님, 형제들, 젊은 날 함께 땀 흘렸던 이웃들, 그리고 내 둘째 아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가장 먼저 큰아들이 들어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아버지야, 이놈아. 내 머리가 왜 이렇게 허였냐? 내가 할아버지 된 줄 알겠다. 농담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말이 반쯤 끊겼다. 곧이어 막내 아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두 딸이 들어왔다. 침대 앞에 서 있는 내 자식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내 새끼들이 왜 이렇게 늙었노. 어제까지만 해도 종종거리며 뛰어다니던 것 같은데 다들 머리에 흰 게 앉았네. 그 다음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손녀들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예전처럼 기세 좋게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손에는 여전히 어릴 적 그 온기가 남아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너희는 왜 이렇게 예쁘게만 크냐. 손녀들 뒤에는 손주 사이들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조그만 발자국들이 따라 들어왔다. 증손자들입니다. 아버지. 작은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래, 이래서 사람이 버티는 거구나.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피가, 마음이. 인생이 세대를 건너 병실은 금세 작은 잔칫집이 되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아내가 앉아 있었다. 내 옆에 의자를 놓고 마치 집안 사랑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아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영감,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잘 살다 가는 거지요.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 여인과 함께라서 내 인생이 버틸 수 있었다. 땅도, 돈도, 집도, 재산도 결국은 변하더라.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거니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었다. 나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도 고생 많았다. 참 많이도 버텼다나 보다 더 힘들었을 거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영감이 있었으니까 나도 버틴 거지요.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집, 내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 내가 잃고 또 세웠던 삶,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병실 한가운데 고스란히 모여 있다는 걸. 손녀 넷 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기침이 나와 한참 숨을 가다듬은 뒤나는 아이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얼굴, 나무 그늘 아래서 잠들던 얼굴, 산소 앞에서 울던 얼굴, 서울에서 내려와 웃던 얼굴, 그 모든 얼굴이 한꺼번에 눈앞에 겹쳐 보였다. 그래, 이 아이들이 있으면 됐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 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들이 떠올랐다. 아가들아 사랑한다. 입술이 떨렸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너희는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사랑받은 아이들이다. 그 말들은 아직 소리로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내 가슴에서 아이들의 가슴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병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이상할 만큼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내 곁에는 내 인생이 있었다. 평생을 괴롭히던 먹고 사는 문제도, 가난도, 상처도, 억울함도, 미움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대신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아내의 손자식들의 얼굴, 손녀들의 웃음, 증손들의 잠자는 모습, 그리고 죽어서도 잊지 못할 둘째 아들의 마지막 표정.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몸이 무거워졌다. 눈이 자꾸 감겼다. 그때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영감, 편한 대로 가요.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덮는 따뜻한 이불 같았다. 나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자네도 고생 많았다. 나는 행복했다. 아내는 울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그동안 쌓인 세월의 무게가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영감, 나 없이 너무 오래 가지는 말아요. 내가 금방 따라갈게요. 나는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그래,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말고 얼른 와라. 내가 누나잖아. 허허. 주변 사람들은 울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고요했다. 폭풍이 모두 지나가고 난 뒤잔잔한 바다가 된 것처럼 그 순간 손녀 4명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내 손을 감싸 쥐었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내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모습, 논두렁에서 발을 씻기던 모습, 밥 숟가락을 놓치고 울던 모습, 학교에 가겠다고 뛰어나가던 모습,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다며 전화하던 모습, 명절에 우르르 내려오던 모습. 한순간에 모두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입을 열었다. 아가들아, 기억해라. 사랑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다. 손녀들이 흐느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려 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너희는 버려진 애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애들이다. 그 말을 마치자 숨이 크게 흔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 하나가 지나가는 듯 했다. 그때 방 안에 누군가 조용히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내 앞에 내 둘째 아들이 서 있었다. 20살 때의 얼굴, 환하게 웃던 모습. 그대로. 나는 속삭였다. 아범아, 오래 기다렸다. 이제 간다. 그 말과 함께 세상이 천천히 멀어지고 모든
빛이 잦아드는 것 같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영감 잘 가요 사랑해요. 손녀들의 목소리도 멀어졌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기억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속삭였다. 그래 나는 힘들었지만 좋은 인생이었다. 사랑도 했고 사랑도 받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떠나지만 남겨지는 것들도 있으니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둘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들은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들아 우리 집 이제 내 딸들이 잘 지키고 있다 걱정 말아라. 그 말을 하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잔잔한 평온이 내 마음을 완전히 덮었다. 하지만 진짜 끝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생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계승의 시작이다. 남겨진 가족들은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것이고 손녀들은 그가 심어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날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어지는 사랑.